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에서 우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대의 미니는 샤넬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30대 초반의 세 남매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수진, 민수, 유진. 한때 미니를 집에서 쫓아낸 그들이었다. 미니야, 정말 너구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연락한 이유는 알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시죠?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시니까. 그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사과하려고. 사과요? 12살짜리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으면서는 사과 생각이 없으셨는데요.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제가 가난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지금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미니야.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도 그때는 어렸어. 부모님 잃고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요? 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여러분은 집이 있었고 유산이 있었고 서로가 있었잖아요. 저는 12살에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요. 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보세요. 양부모님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수진이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놀랍죠? 양부모님은 저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언장을 조작했더라고요. 변호사인 제 어머니가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예요. 이건 내일 법원에서 만나요. 미니가 핸드백을 들며 말했다.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시간이에요. 문이 닫히자 세 남매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6년 전 내쫓았던 그 작은 아이가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것을. 16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엄마, 저기 트리 예뻐요. 4살 미니가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말했다. 명동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려한 장식과 캐럴 소리로 가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인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미니 공주님,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선물 받고 싶어요? 엄마 이진아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예쁜 인형이요. 그리고 엄마랑 계속 함께 있는 거요. 미니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이진아의 마음이 아팠다.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느라 미니와 함께할 시간도 부족했다. 엄마 화장실. 미니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다. 아, 우리 공주님. 엄마가 화장실 찾아볼게. 이진아가 주변을 둘러봤다. 백화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 가족들, 연인들로 가득했다. 저기 있다. 미니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이진아가 미니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화장실 앞에 긴 줄이 서 있었다. 미니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리를 비비고 있었다. 잠깐만 미니야. 엄마가 다른 화장실 있는지 물어볼게. 이진아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산타 할아버지다. 한 아이가 소리쳤다. 갑자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백화점에서 준비한 산타클로스 이벤트가 시작된 것이다. 엄마. 미니가 인파에 떠밀리며 소리쳤다. 엄마. 이진아가 돌아봤을 때 미니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미니야. 미니. 이진아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우리 딸 어디 갔어? 하지만 캐럴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녀의 목소리는 묻혔다. 미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다니며 울고 있었다. 키 큰 어른들 다리 사이로만 보이는 세상은 무섭고 복잡했다. 엄마, 엄마. 미니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백화점 경비원이 울고 있는 미니를 발견했다. 꼬마야, 부모님이 어디 계시니? 경비원이 무릎을 꿇고 미니의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
엄마 찾아요. 바지에 실내을 미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다. 이름이 뭐니? 김민희요. 경비원은 방송을 통해 미아를 찾는다고 안내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이진아는 이미 다른 백화점과 지하철역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서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경찰이 미니를 햇살 고아원으로 데려갔다.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이진아는 경찰서를 전전했지만 당시는 CCTV도 많지 않았고 실종 아동을 찾기가 어려웠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 이진아는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국에 제보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미니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미니는 엄마를 끝내 잃어버리고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고아원에서 미니는 매일 울며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언제 와요? 미니가 고아원 선생님에게 물었다. 미니야, 엄마가 미니를 찾고 계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다. 3개월 후, 미니야, 좋은 소식이 있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미니를 불렀다. 엄마가 왔어요? 미니의 눈이 반짝였다. 아니야. 하지만 미니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 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요. 미니야, 그분들도 미니를 정말 사랑해 주실 거야. 며칠 후 김태호, 박순영 부부가 고아원을 찾았다. 40대 중반의 이들 부부는 이미 세 아이의 부모였다. 이들은 오랫동안 고아원 봉사를 다니며 아이들을 후원을 해주는 분들이었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한쪽 귀퉁이에서 울고 있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서로 그 아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은 같은 마음이었다.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안녕, 미니야. 박순영이 따뜻한 미소로 미니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미니의 새 엄마 아빠가 될 거야. 미니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우리 집에는 언니들, 오빠가 있어. 미니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김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전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요. 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니야, 새 엄마 아빠도 미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실 거야. 고아원 선생님이 달래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미니는 새 가족의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고아원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미니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미니는 여기 있어요. 새 집은 크고 아름다웠다. 3층 단독주택에 예쁜 정원까지 있었다. 와. 미니가 탄성을 질렀다. 우리 미니, 이제 내 집이야. 새엄마 순영이 미니의 손을 잡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새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얘가 미니야. 인사해봐. 안녕, 미니야. 나는 오빠 민수야. 고2야. 17살.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난 수진. 중3. 15살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유진이야. 초등학교 6학년. 앞으로 잘 지내자. 12살 유진이 그나마 친근하게 인사했다. 미니야, 내 방을 보여줄게. 엄마가 미니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 분홍색으로 꾸며진 예쁜 방이 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형들과 책들, 그리고 작은 책상까지. 예뻐? 엄마가 물었다.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진짜 엄마를 그리워했다. 첫날 밤, 미니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 미니 여기 있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하지만 새 부모는 정말로 미니를 사랑으로 돌봤다. 미니야, 아침 먹자. 우리 딸, 잘 잤니? 아빠가 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야. 친구들 많이 사귀렴. 새엄마는 예쁜 옷을 입혀줬다. 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새 부모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형제들의 반응은 달랐다. 야, 고아. 수진이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니를 불렀다. 저요? 우리 엄마 아빠 관심 독차지하지 마. 너는 진짜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받던 용돈도 줄었어.
유진은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언니, 저는 그냥 울지 마.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더 괴롭힐 거야. 그날부터 민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다. 부모가 없을 때마다 형제들의 구박이 계속됐다. 야, 민희. 이거 치워. 수진이 자신의 방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명령을 했다. 언니, 저는 아직 어려서. 민희가 말하자 수진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아파요. 시끄러. 입양아 주제에 말 많이 하지 마. 야, 고아 나 대신 이 책 그대로 공책했어. 하면서 공책과 책을 아이에게 던졌다. 오빠, 저는 아직 글을 잘 못 써요. 그럼 배워서 해. 우리 부모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내가 학원도 못 다녀. 유진은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도와주지도 않았다. 민희는 점점 집에서 위축되어 갔다. 하지만 새 부모 앞에서는 밝은 척 웃어야 했다. 민희야, 괜찮니? 요즘 말이 없네. 네, 괜찮아요. 민희가 억지로 웃었다. 새 부모에게 말하면 형제들이 더 괴롭힐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새 부모의 사랑 덕분에 민희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들의 괴롭힘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특히 유진은 민희와 가까워졌다. 민희야, 같이 숙제할래? 중학생이 된 유진이 물었다. 응, 언니. 민희가 밝게 대답했다. 민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잘했다. 우리 민희가 전교 3등이래. 아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똑똑하네 우리 딸. 엄마가 민희를 안아줬다. 민희는 피아노도 배우고 발레도 배웠다. 새 부모는 민희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민희야, 발표회 때 엄마 아빠 꼭 갈 거야. 엄마가 약속했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민희가 뛸 듯이 기뻐했다. 발표회 날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민희를 보며 새 부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정말 잘하네. 그치 여보? 민희도 조금씩 새 가족에 적응해갔다. 진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새 부모의 사랑도 소중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느 날 민희가 말했다. 엄마도 민희 정말 사랑해. 순영이 민희를 꼭 안아줬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죠? 민희가 물었다. 당연하지. 민희는 우리의 소중한 딸이야. 형제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수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괴롭히지는 않았다. 민수는 대학생이 되면서 민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 민희야, 오빠가 수학 가르쳐 줄게. 와,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유진은 이제 민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됐다. 민희야,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좋아요, 언니. 이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희는 12살이 되었고 새 가족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희의 12번째 생일을 맞기 일주일 전이었다. 민희야,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어? 아빠 김태호가 운전하며 물었다. 새 자전거요. 그래. 그럼 아빠가 제일 예쁜 자전거 사줄게. 아빠가 룸미러로 민희를 보며 웃었다. 여보, 빨간불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엄마 박순영이 말했다. 아, 그러네.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이었다. 꽝. 트럭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와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아. 민희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민희. 온몸이 아팠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민희야. 유진 언니가 울면서 다가왔다. 언니. 엄마 아빠는요? 민희가 물었다.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고 민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엄마. 아빠. 민희가 울부짖었다. 장례식장에서 민희는 계속 울었다. 7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준 부모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민희야, 그만 울어. 그렇게 운다고 돌아가신 엄마 아빠는 살아오시지 않아. 언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해야 해.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친자녀인 김민수, 김수진, 김유진에게 균등 분할합니다. 잠깐요. 저도 가족인데 제 이름이 없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유언장에는 입양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유언장이 이래. 수진이 서류를 미니에게 보여줬다. 너는 입양아야.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니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진짜 유언장에는 미니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수진이 그 부분을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언니, 오빠들. 저는 아직 12살이에요. 미니가 애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널 평생 책임져야 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니가 말을 이어가려 했다. 안 돼. 민수가 단칼에 거절했다. 우리도 살기 바빠. 언니들, 오빠. 미니가 유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유진도 고개를 돌렸다. 미안, 미니야. 나도 대학 준비해야 해서. 그날 밤 미니는 짐을 쌌다. 7년 동안 모았던 추억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다. 내일까지 나가. 수진이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언니. 제발. 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싫어. 우리는 이제 남이야. 다음 날 아침 11살 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미니의 볼을 스쳤다. 집에서 쫓겨난 미니는 갈 곳이 없었다. 11살 아이가 혼자 살아갈 방법은 많지 않았다. 첫날 밤은 지하철역에서 보냈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지만 추위와 무서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꼬마야, 부모는 어디 있니? 영무원이 다가와 물었다. 없어요. 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은? 없어요. 영무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서 자면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미니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11월의 밤 공기는 뼈에 스며들듯 차가웠다. 며칠 후 미니는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다리 밑을 발견했다. 아이고, 이런 작은 애가 여기 왜 있어? 할머니 한 분이 미니를 발견했다. 갈 곳이 없어요. 미니가 울먹였다.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저를 쫓아내서.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봤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리 와, 할머니 옆에 있어. 미니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다. 노숙자 할머니들이 음식을 나누어 줬고 추울 때는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어이, 꼬마 아가씨. 어느 날 지나가던 불량해 보이는 남자들이 미니를 발견하고 위 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걸었다. 누구세요? 미니가 무서워하며 물었다. 우리랑 같이 함께 갈 데가 있어 같이 가자.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혀줄게. 하지만 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싫어요. 미니가 소리치며 뛰기 시작했다. 야, 잡아. 남자들이 추격했다. 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다. 거기서 남자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미니는 어느 작은 한옥집 담장 뒤에 숨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심장 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릴 것만 같아 무서웠다. 엄마, 아빠. 마음속으로 외쳤다. 손발이 벌벌 떨렸다. 아, 이 꼬마 녀석이 어디로 숨었지? 담장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 지나갈 때까지 숨죽여 담장 안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는 미니의 조그만 몸을 축축하게 적셨다. 하지만 비는 더 세게 내렸고 바람도 강해졌다. 미니는 너무 추워 담장 안 처마로 몸을 피했다. 추워. 미니가 이를 달달 떨며 웅크렸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열리며 70대 할머니가 나왔다.
박경숙 할머니였다. 아이고, 이런 작은 애가 왜 여기서?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할머니, 죄송해요. 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 추운 밤에 이런 데서 뭘 하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민희가 울먹였다. 아이고, 가여워라. 일단 들어오렴. 감기 걸리겠어. 정말요? 그럼, 들어와. 민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할머니가 수건을 가져왔다. 민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준 옷은 너무 컸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이제 밥 먹자.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다.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 민희 앞에 놔줬다.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할머니가 민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됐어. 그런 말 말고. 그날 밤 민희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할머니가 혹시 자신을 내쫓을까봐 걱정했다. 할머니, 저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로? 저 갈 곳이 없어서. 그럼 여기 있어. 할머니가 혼자 살아서 외로웠는데 너 같은 손녀가 있으면 나야 외롭지 않고 좋지.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말요?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럼. 우리 민희, 이제 할머니 손녀야. 박경숙 할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다. 적은 연금으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분이었다. 민희야, 학교는 안 가니? 저는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민희가 슬프게 말했다. 그럼 안 되지. 할머니가 알아볼게. 할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민희의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복지사의 도움으로 민희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알아보니까 복지사님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하시는구나. 정말요?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희 똑똑한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 할머니는 민희를 위해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마련해줬다. 비록 중고품이었지만 민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희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우리 민희, 할머니가 더 고마워. 너 때문에 할머니도 심심치 않고 좋아. 학교에서 민희는 열심히 공부했다. 7년 동안 받았던 교육의 기초가 있어서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다. 민희는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비록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밝은 성격으로 인기가 많았다. 민희야, 우리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초대했다. 하지만 민희는 항상 정중히 거절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됐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다. 집에서 민희는 할머니의 일손을 도왔다. 집안일은 물론 할머니의 무릎이 아플 때는 파스도 붙여드렸다. 할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민희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아이고, 우리 민희가 이렇게 착하니까 할머니도 괜찮아.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할머니도 젊을 때는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항상 재미있었다. 민희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할머니가 민희를 꼭 안아주셨다. 이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희는 17살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다. 17살이 되던 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민희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할머니.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보며 민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미니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발. 미니가 기도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가 누구시죠? 저예요. 할머니 손녀예요. 환자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괜찮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치료를 잘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미니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할머니의 의료비가 걱정됐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잃을까봐 무서웠다. 학생 왜 혼자서 울고 있지? 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 한 분이 서 있었다. 괜찮니? 왜 울고 있어? 할머니가 아프세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구나. 그런데 여자가 미니를 자세히 바라봤다. 얼굴이 13년 전에 잃어버린 딸과 얼굴이 닮아 보였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름이 뭐니? 김민이요. 여자의 얼굴이 급변했다. 민이라고 했니?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여자가 미니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혹시 15년 전에 명동에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4살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잠시 목 좀 볼 수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미니 목 뒤에는 특이한 하트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미니야. 여자가 미니를 끌어안았다.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혹시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엄마. 여자. 아니, 미니의 진짜 엄마 이진아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진짜 엄마예요? 미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저 엄마를 그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그리웠는데. 엄마도야. 엄마도 미니를 그렇게 찾았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엄마,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미니는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고아원에서 입양 가게 된 이야기. 교통사고와 거리 생활, 마지막으로 할머니와의 만남까지. 우리 딸이 그런 고생을. 엄마, 할머니도 저희 가족으로 해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미니를 지켜주신 분인데. 엄마의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며칠 후 할머니가 깨어나셨다. 할머니. 미니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할머니, 이분이 제 진짜 엄마세요. 어머니, 미니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미니 엄마를 찾았구나. 할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죠. 제가 어머니로 모실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미니가 엄마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몸도 아프고 짐이 돼. 그럴 수는 없어. 할머니는 미니의 할머니세요. 당연히 미니 할머니며 저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한 달 후, 미니는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와, 정말 예뻐요. 미니 방도 따로 있어. 가서 봐. 미니 방은 분홍색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13년 동안 고생시켜서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다니. 꿈만 같구나. 어머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미니는 새 학교로 전학했다. 엄마가 준비해준 새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 미니야, 새 학교에서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즐겁게 지내다 와. 네, 엄마. 학교에서 미니는 인기가 많아졌다. 밝은 성격과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았다. 미니는 학교 생활에 금방 적응을 했다. 집에서는 세 식구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미니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엄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정말 보기 좋네. 몇 년 후 미니가 새 환경에 적응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니가 친구들과 쇼핑몰에 갔을 때였다. 미니야.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20대 중반이 된 수진이 서 있었다. 옆에는 민수와 유진도 함께 있었다. 언니, 오빠들. 어머, 정말 너구나. 많이 컸네. 미니야, 어떻게 지내? 미니야, 이분들 누구야?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야.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미니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헤어지고 그들을 따라갔다. 카페에 앉자 세 남매는 미니를 유심히 살펴봤다. 많이 변했네. 예뻐졌어. 그런데 옷도 좋은 거 입고 가방도 비싼 거 들고 잘 살고 있나 보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혹시 어디서 살아? 그리고 누구랑? 이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 노숙자 할머니? 할머니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며칠 후 미니의 낯색이 좋아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미니 엄마가 변호사래. 그리고 꽤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하던데. 그래. 며칠 후 민수와 수진이 미니를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내 엄마 꽤 잘 나가는 변호사더라. 그래서 말인데 은혜는 갚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널 7년 동안 키워줬잖아. 양육비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양육비요? 언니 오빠가 저를 내쫓았잖아요. 그래도 키워준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사업도 망했고 빚도 있고. 안 돼요. 그런 돈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 엄마가 변호사인데. 그리고 미니야, 우리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저를 때리고 구박하고 마지막엔 길거리로 내쫓아잖아요. 그런 적 없어. 어쨌든 우리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 저는 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야, 김민희. 우리 말 무시하면 후회할 줄 알아. 하지만 민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숨기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민희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민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민희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엄마, 민희야, 엄마가 이 일을 해결할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보여줄 시간이야. 그날 밤, 이진아는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민희가 잠든 후, 그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김태호, 박순영 부부. 변호사가 된 후 쌓은 인맥과 조사 능력을 총동원했다. 먼저 교통사고 당시의 기록부터 찾아봤다. 이상하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김태호 부부의 유언장과 법정에서 제출된 유언장이 달랐다.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된 흔적이 명확했다. 역시 진짜 유언장에는 분명히 민희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그 부분을 교묘하게 없애버린 것이었다. 김태호 부부가 남긴 일기장, 주변 이웃들의 증언, 민희의 학교 기록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한편 세 남매는 민희를 더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희야, 생각해봤어? 수진이 민희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왜 이러세요? 우리 얘기 들었지? 1억이면 많은 돈도 아니야. 내 엄마 변호사면 그 정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런 돈 줄 수 없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내가 내 학교 친구들한테 말해줄까? 내가 어떤 애인지. 뭐라고요? 너 입양하였다는 거, 우리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다는 거. 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럼 돈 내놔. 1억이 싫으면 5천만 원이라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봤어. 너네 집도 좋고 엄마 차도 좋더라. 언니, 저 정말 화나요. 뭐? 화나? 내가 뭘 안다고 화를 내?
언니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다 기억해요. 때리고 구박하고 하인처럼 부리고. 증거라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널 때렸다고. 언제? 언니들. 어쨌든 우리는 돈을 받을 거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맞다고. 그래. 법적으로.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진아가 나타난 것이었다. 세 남매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희의 엄마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민수 씨, 유진 씨. 이진아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톤으로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제 딸을 괴롭히고 있었네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요구요? 이진아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뭐예요? 김태호, 박순영 부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실까요? 그건 사랑하는 딸 미니에게도 재산의 4분의 1을 상속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이진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필적 감정서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유언장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진아가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다. 김태호 씨의 일기장입니다. 민희를 정말 딸처럼 사랑한다. 나중에 재산도 똑같이 나누어주고 싶다고 써있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5년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진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웃분들의 증언서도 있어요. 여러분이 민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요. 이웃들이 뭘 안다고. 많이 알더군요. 아파트 벽이 생각보다 얇거든요. 법정에서 만나시죠. 이진아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 잠깐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네. 우리도 그때 어렸고 부모님 잃고 힘들어서 민희한테 미안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시죠? 우리가 사과할게요. 민희야, 미안해. 유진이 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제 딸이 받은 상처와 빼앗긴 권리를 되돌려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법정에서 결정될 일이에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하자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다. 민희도 엄마와 함께 일어섰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석에는 이진아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세 남매와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먼저 원고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언장을 조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첫째, 이것은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김태호, 박순영 부부의 원본 유언장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민희에게도 재산의 4분의 1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피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의 필적 감정서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작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셋째, 이것들은 이웃들의 증언서입니다. 피고들이 민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입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유언장 조작은 입증되지 않았고. 하지만 이진아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호 씨의 개인 일기장입니다. 2016년 12월 25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희를 정말 딸처럼 사랑한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내일 유언장을 고쳐야겠다. 그리고 2017년 1월 3일자에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민희에게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 우리 네 아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김태호 씨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김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민희도 우리 딸이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재산도 물려줘야 해.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피고석의 세 남매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유 원장 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유 원장을 바꿨습니다. 민이 대한 부분을 지웠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도 어렵고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피고 김민수, 김유진은 어떻습니까? 민수와 유진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민희한테 미안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은 유 원장 조작, 미성년자 권리 박탈,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조작된 상속을 원상복구하고 민희에게 정당한 상속분을 지급할 것.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이행할 것.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희야,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도 그때는 어렸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희야, 언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널 도와주지 못해서, 너 혼자 힘들게 두어서. 민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15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니들, 오빠. 민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언니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민희야, 물론 상처받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하지만 언니들, 오빠도 진짜로 반성하고 변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바뀔게. 정말로. 사회봉사도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몇 개월 후, 세 남매는 정말로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했다. 민희야, 우리 봉사활동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유진이 전화로 말했다. 어떤 걸요? 진짜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몇 년 후, 민희의 19번째 생일. 민희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오셨다. 할머니, 고마워요. 엄마도 선물을 주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와, 너무 예뻐요. 이 목걸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요? 15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약속이기도 하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민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엄마가 문을 열어보니 수진, 민수, 유진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빠. 민희야, 생일 축하해. 수진이 선물을 내밀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사진 앨범이야. 앨범을 열어보니 민희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했다. 새 부모와 함께 행복해하던 모습들. 이 사진들을 어떻게? 엄마 아빠가 항상 찍어두셨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야 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수진이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쓴 편지야. 민희가 편지를 열어보았다. 사랑하는 딸 민희에게. 편지를 읽는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새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언니들, 오빠. 고마워요. 우리가 더 고마워. 너를 통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네.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좋지. 민희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엄마, 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왜?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요. 좋은 꿈이네. 엄마가 도와줄게. 민희는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민희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할머니, 고아원 봉사 다녀올게요. 고아원에서 민희는 어린 아이들을 돌봤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5살 아이가 물었다. 곧 올 거야. 그때까지 언니가 함께 있을게.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민희야, 결과 나왔어? 잠깐만요. 민희가 컴퓨터로 확인했다. 어떻게 나왔어? 서울대학교 법학과 합격. 우와.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엄마가 민희를 숨이 막힐 정도로 꼭 안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힘든 시절 지켜주셔서. 민희가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아이고, 우리 민희가 잘나서 그래.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다. 민희야,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언니. 우리도 민희를 본받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제 세 남매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사회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10년 후 29살이 된 민희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한 고아원 출신의 청년이 민희에게 인사했다. 천만에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민희의 사무실에는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 엄마,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민희야, 오늘 누가 왔는지 아니? 누가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 민수, 유진이 와 있었다. 언니들, 오빠. 민희야, 오늘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결혼한다는데 신랑 측 가족들한테 소개할 여동생이 필요하대. 정말요? 유진 언니 결혼해요? 응. 그런데 내가 말했어. 내 제일 소중한 여동생이 있다고. 변호사이고 착하고 예쁘다고. 유진이 민희를 안았다. 언니. 민희야,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 진짜 가족이 뭔지 용서가 뭔지. 민희는 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엄마, 언니들, 오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줬어요. 명동에서 엄마와 헤어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새 가족에게 입양됐을 때도,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교통사고로 새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길거리에서 헤맬 때도 매번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고아원 선생님들, 새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진짜 엄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니들과 오빠까지. 민희야. 이진아가 눈물을 글썽였다. 가족이란 피가 섞여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서 되는 거라는 걸요. 박할머니가 민희의 손을 잡으셨다. 우리 민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민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